세자부터 지켜라! 대천단따자! 그 외침이 산을 가르던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칼도 권력도 아니라는 것을. 13살의 어린 몸으로 산적 소굴에 떨어져 살아남기 위해 머리를 굴리던 그 아이가 결국 도적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어린 세자가 칼날 앞에서 무릎을 꿇기는커녕 오히려 그 칼날을 쥔 자들을 사람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산 넘고 물 건너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 어떤 실록보다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중엽, 단풍이 막 들기 시작하는 가을이었습니다. 한양의 공기는 여느 해와 다를 것 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궁궐 안에서는 세자의 외출 행렬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세자 이겸, 나이 13살. 왕의 적장자로 태어나 어린 나이부터 경서를 읽고 병법을 익히며 자랐지만 그날만큼은 단순한 능행길이었습니다. 선왕의 능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격식은 이때 무탈한 나들이었지요. 그런데 행렬이 광주 땅의 산길로 접어들었을 무렵 갑자기 숲속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도 사람의 수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기도 전에 사방에서 밧줄이 날아들었고 행렬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린 세자를 호위하던 내관 둘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나무에 묶였고 세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낯선 자의 등에 들쳐 메어진 채 산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산길을 오르고 또 올라 마침내 한 무리의 거친 사내들이 모여 사는 소굴에 당도했을 때 세자의 두 눈은 이미 삼배 천으로 가려진 뒤였습니다. 천이 벗겨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반쯤 허물어진 토담집 몇 채와 그 앞에 줄지어 선 험상궂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불빛은 모닥불 하나뿐이었지만 그 붉은 빛 아래 빛나는 칼날들만큼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사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린아이를 보고 처음에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몸값을 노리고 행렬을 덮쳤는데 정작 잡아온 것이 고작 10서너 남짓한 아이였으니까요.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장 몸집이 크고 목소리가 굵은 사내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산적 두목 장쇠였습니다. 이 녀석 몸값이나 받아내자. 장쇠가 내뱉은 말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신분인지는 그도 아직 몰랐지만 행렬의 규모만 보아도 보통 집안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주변의 사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일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묶어두고 기다리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잡혀온 아이가 울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세자 이겸은 포박된 손목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장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분명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아이는 그 감정을 안으로 눌러 담고 대신 눈앞의 상황을 읽고 있었습니다. 불빛의 위치, 사내들의 배치, 소굴의 구조. 궁에서 병법을 배울 때 스승이
늘 하던 말이 머릿속을 스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정보다 먼저 상황을 보아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약탈해서는 오래 못 갑니다. 속을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내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저 아이가 무슨 말을 한 것인지 귀를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잡혀온 아이가 살려달라고 빌거나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려야 정상인데 오히려 자신들의 방식을 지적하고 있었으니까요. 장쇠의 눈썹이 천천히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산적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하나둘 새어 나오더니 순식간에 폭소로 번졌습니다. 우습다는 듯 혹은 기가 찬다는 듯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말을 비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장쇠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세자 앞에 쪼그려 앉더니 눈높이를 맞추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느냐? 세자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장쇠는 한동안 그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어딘가 불편할 만큼 냉정한 눈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묶어도. 짧은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상하게도 처음보다 덜 무심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세자는 토담집 구석으로 끌려가 벽에 기대어 앉혔습니다. 사내들이 하나둘 자리를 흩어지고 모닥불만이 남아 어둠 속에서 탁탁 소리를 냈습니다. 이겸은 묶인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속을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무기가 쌓인 구석, 식량이 든 자루, 사람들의 동선. 그리고 저 멀리 불빛 끄트머리에서 자신을 힐끗힐끗 돌아보는 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눈치가 빠르게 생긴 젊은 사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가 바로 덕팔이었습니다. 세자는 시선을 거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찬바람이 토담집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뺨을 스쳤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13살 세자의 첫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뭐라고? 장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낮음 속에 칼날이 있었습니다. 속을 안에 있던 사내들이 일제히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밥을 먹던 자도, 칼을 갈던 자도, 짚을 엮던 자도, 모두가 그 한마디에 굳어버렸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두목의 전략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장면을 이 소굴에서는 아무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세자 이겸이 이 산속에 붙들린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첫날 밤을 토담집 구석에서 보낸 이겸은 이튿날 아침부터 묶인 채로 소굴 안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2번 덕팔이라는 젊은 사내가 말없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친 보리밥의 된장국이었지만 이겸은 흘리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셋에서 5명씩 무리를 지어 산을 내려갔다가 해가 기울 무렵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가져오는 것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포목 한 달아, 쌀자루 몇 개, 때로는 동전 꾸러미.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과가 들쑥날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꽤 그럴듯한 물건들을 가져오는가 하면 어떤 날은 거의 빈손으로 돌아와 장쇠에게 구박을 듣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날 오후 무리 하나가 또 시원찮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장쇠가 마당 한가운데서 팔짱을 끼고 서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다냐? 사내들이 눈치를 보며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루 안에는 300몇 필과 작은 항아리 2개가 전부였습니다. 장쇠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며칠째 성과가 변변치 않았고 그 짜증이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목을 잘못 잡았습니다. 소굴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겸이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아있던 세자가 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장쇠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내들의 시선도 일제히 그 아이에게로 모였습니다. 장쇠가 한 발짝 다가서며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이겸은 묶인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는 어느 사이엔가 주운 나뭇가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마당 한켠의 흙바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틈도 없었고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움직임에 기묘한 무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겸은 흙바닥에 천천히 나뭇가지를 그었습니다. 선 하나, 또 하나. 굽이치는 산길과 마을의 위치, 그리고 큰 길이 만나는 지점. 그것은 지도였습니다. 조잡하지만 보는 사람이 볼 줄 안다면 단번에 익힐 만큼 정확한 지도였습니다. 보름마다 관아에서 고을로 물자를 내려보냅니다. 포목과 곡식, 때로는 약재도 함께 실려옵니다. 그 행렬이 지나는 길은 여기. 손가락이 흙바닥의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북쪽 산길을 타면 이틀이 걸리지만 이 고갯마루를 넘으면 행렬보다 반나절 먼저 그 지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물자 실은 행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굴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당혹감에 가까운 침묵이었습니다. 장쇠는 흙바닥의 지도를 내려다보다가 이겸을 다시 보다가 또 지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덕팔이 슬그머니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두목, 저 고갯마루라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로 가면 저 애 말대로 반나절 이상 빨리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장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한동안 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도망치려는 것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흥정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조력자처럼. 왜 도와주는 것이냐? 장쇠의 물음은 직선적이었습니다. 이겸은 잠시 생각하는 듯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대답도 직선적이었습니다. 장쇠는 잠깐 무언가를 씹는 듯 턱을 움직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가보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장쇠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사내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덕팔만이 자리에 남아 잠시 이겸을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이겸은 다시 벽 쪽으로 걸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흙바닥에 그은 지도는 밤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장쇠는 덕팔을 포함한 6명을 데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겸이 알려준 고갯마루를 넘어 그 지점에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아이의 말대로 물자를 실은 행렬이 그 길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레가 3, 호위 군졸이 5. 장쇠는 싸움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행렬을 제압했습니다. 군졸들은 묶어 나무에 기대어 세웠고 수레는 고스란히 산으로 끌고 올라왔습니다. 소굴에 돌아왔을 때 사내들은 수레에 실린 것들을 보며 서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포목이 가득한 자루, 쌀과 콩이 담긴 가마니, 그리고 약재 상자까지. 며칠을 모아도 이 정도가 되지 않았던 것이 하루 만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장쇠는 수레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굴 구석에 앉아있는 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겸은 그 시선을 받으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장쇠가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짧게 내뱉었습니다. 녀석. 욕인지 칭찬인지 알 수 없는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이겸에게 들어온 밥그릇에는 처음으로 고기 한 점이 얹혀 있었습니다. 덕팔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밀어놓고 돌아섰지만 그 뒷모습 어딘가에 옅은 웃음이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겸은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기 한 점이 가진 의미를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이 소굴이 자신을 사람으로 대우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백성은 건드리지 마시오. 그 한마디가 소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모닥불 앞에 둘러앉은 사내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말을 받지 못했고 누구 하나 선뜻 비웃지도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의 말을 콧방귀로 흘렸던 사내들이 이제는 그 말을 듣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도 하나로 한 달치 성과를 하루 만에 뒤집어 놓은 아이였으니까요. 그날부터 열흘이 더 흘렀습니다. 장쇠의 무리가 이겸의 말을 따르기 시작한 것은 거창한 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결과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일러주는 대로 움직이면 성과가 나왔고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면 빈손이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결국 결과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법이지요. 사내들은 하나씩 둘씩 이겸에게 슬그머니 다가와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길이 안전한지, 어느 날 관군의 순찰이 뜸한지, 어느 고을의 곳간이 넉넉한지. 이겸은 물음마다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들 사이에 조금씩 자신의 말을 끼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한 자들만 노리시오. 처음 그 말을 꺼낸 날 밤이었습니다.
장쇠가 내일 어느 마을에 장터를 털겠다고 했을 때 이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으로 막아섰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내들의 눈이 그 작은 몸뚱이에 쏠렸습니다. 그 마을 장터에는 소작농들이 3일 길을 걸어와 내다 파는 곡식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으면 겨울을 넘기지 못하는 가족이 생깁니다. 장쇠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랬어. 대신 이쪽을 보십시오. 이겸은 다시 흙바닥에 나뭇가지를 댔습니다. 이 고을 현감은 세금을 2배로 걷어 절반을 착복합니다. 걷어둔 곡식이 창고에 쌓여 있고 지키는 자는 둘뿐입니다. 백성의 것을 빼앗은 자에게서 되찾아 오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속을 아니 조용해졌습니다. 사내들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장쇠는 팔짱을 끼고 이겸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흙바닥의 지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짧게 내뱉었습니다. 덕팔, 내일 그쪽으로 가자.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탐관오리의 창고, 불법으로 쌓아둔 고리대 금업자의 곳간, 뇌물로 불을 불린 아전의 집. 이겸이 짚어주는 곳마다 성과는 달랐고 무엇보다 사내들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이 잘 풀린다는 기분이었겠지요. 하지만 어느 날 덕팔이 털고 온 창고에서 나온 곡식을 근처 마을에 몰래 두고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내들 사이에서 이상한 표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말로는 딱 잘라 설명하기 어려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살아나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일은 이겸이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덕팔이 스스로 한 일이었습니다. 덕팔은 원래 이 무리에서 가장 눈치가 빠른 자였습니다. 장쇠의 심기를 먼저 읽고 위험한 기운이 감돌면 제일 먼저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겸이 온 뒤로 그 눈치가 다른 방향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쇠의 심기가 아니라 세자의 의중을 먼저 읽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덕팔이 이겸 곁에 슬그머니 앉으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저하, 아니 저하라 불러도 됩니까? 이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덕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지했습니다. 어찌 알았소? 행렬의 규모와 호위의 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려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짐작했습니다. 예사아이라면 살기를 먼저 찾지요. 이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겸이라 부르시오. 그 이름이 더 안전하오. 덕팔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가르쳐주고, 이끌고, 그냥 기다리다 몸값 치르면 그만 아닙니까? 이겸은 먼 산을 바라보며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백성들 것을 빼앗으면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오. 덕팔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이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사내들이 마을에 내려갔을 때 함부로 손을 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그게 익숙해진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는 사내가 생겼고, 먹을 것이 없어 보이는 노인을 외면하고 오면 그날 밤 밥맛이 없다는 사내도 생겨났습니다. 장쇠는 그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고 있었지만 인정하기가 머쓱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원래 무식하고 거친 사내였지만 의리 하나만큼은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리가 이제는 이겸에게까지 뻗어 있다는 것을 그 자신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산 아래 마을들에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탐관오리의 창고가 텅텅 비었다는 것, 고리대금업자의 집이 밤사이 털렸다는 것, 그리고 가난한 집 문 앞에 이유 모를 곡식 자루가 놓여 있었다는 것. 처음에는 그저 희한한 일로만 여겼지만 그 이야기들이 하나씩 쌓이자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어린 두목이 있다더라. 누가 먼저 그 말을 꺼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한 입에서 다른 귀로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거칠고 험한 산적들 사이에 어린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그들을 움직인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릴 때마다 어딘가 묘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가장 듣지 말았어야 할 자들의 귀에도 닿게 되었습니다. 관군의 귀에 세자부터 지켜라. 장쇠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그 외침이 퍼져나가는 순간 소굴 안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밥을 먹던 자가 그릇을 내던졌고 잠을 자던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칼을 찾는 손, 방패를 짚는 손, 서로를 확인하는 눈빛들. 그 모든 것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3살 아이 하나를. 그날 아침이 밝기 전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횃불 행렬을 덕팔이 처음 발견한 것은 동이 트기 한참 전 산 중턱 나무 위에서였습니다. 평소망을 보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뭇가지 위에 올라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 어둠 속에서 불빛이 하나 생기더니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이윽고 셀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횃불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횃불을 든 자들이 산을 향해 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덕팔은 나무에서 뛰어내려 소굴을 향해 달렸습니다. 관군이다. 그 한마디에 소굴이 뒤집혔습니다. 잠결의 소리를 들은 사내들이 저마다 무기를 집어들었고 장쇠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훑었습니다. 그의 눈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이겸이었습니다. 세자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소굴 구석에 앉아 산 아래쪽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장쇠가 성큼 다가섰습니다. 어쩔 거냐. 이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덕팔 말로는 횃불이 40개는 넘는다고 했다. 이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40명이라면 이 소굴의 인원으로는 정면 대결이 무리였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훈련된 관군이었습니다. 무기의 질도 진영의 짜임새도 달랐습니다. 이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 동쪽 비탈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3명이 나란히 서면
꽉 찰 만큼 좁은 곳입니다. 그곳을 막으면 수가 많아도 한 번에 셋 이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장쇠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길을 얻지 않으냐. 처음 이곳에 올 때 눈을 가렸지만 소리와 바람의 방향으로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덕팔이 그쪽으로 내려갔다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덕팔이 뒤에서 나직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두목. 그 길 말고는 위에서 아래를 막을 곳이 없습니다. 장쇠는 이겸과 덕팔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기도 전에 산 아래쪽에서 관군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적을 모조리 잡아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오장군의 목소리였습니다. 토벌을 맡아 온 관군 장수 오장군. 그는 이미 산 중턱까지 병력을 끌어올린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산적 무리의 동태를 살펴오다가 마침내 병력을 모아 쳐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명령에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지형을 읽는 눈도 있었습니다. 그는 산을 세 방향에서 동시에 포위했고 달아날 길을 미리 막아두었습니다. 소굴 안의 사내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짐을 챙기려 했고 일부는 칼을 들고 출구 쪽으로 몸을 향했습니다. 아무 방향으로나 뚫고 나가자는 기세였습니다. 그때 장쇠가 외쳤습니다. 세자부터 지켜라. 그 외침에 소굴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내들이 일제히 움직임을 멈추고 장쇠를 보았습니다. 장쇠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자신을 쳐다보는 사내들 하나하나를 훑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다들 들어라. 우리가 이 산에서 버텨온 것은 칼 때문이 아니다. 이 아이 덕분이다. 오늘 이 자리를 뚫고 나가는 것도 이 아이가 살아야 가능한 일이다. 흩어지지 마라. 이겸을 중심에 두고 동쪽 비탈로 간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사내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도망치려던 기색이 사라지고 대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먼저 칼을 고쳐 쥐는 자가 생겼고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자가 방패를 들었습니다. 덕팔이 이겸의 곁으로 와서 아무 말 없이 섰습니다. 이겸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목구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삼킬 때였습니다. 동쪽 비탈 입구까지 가면 제가 진영을 짜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 한마디에 사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비탈로 이어지는 길은 이겸의 말대로 좁고 가팔랐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기도 빠듯할 만큼 양쪽에 바위가 솟아 있었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자는 한 번에 둘 이상 나란히 서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겸은 그 입구에 서서 사내들을 배치했습니다. 가장 덩치 크고 힘센 셋을 앞줄에 그 뒤에 창을 쥔 자들을 그리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들을 가장 높은 바위 위로 올려보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러나 빈틈없이 관군이 그 비탈 입구에 도달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허둥대는 산적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좁은 길목을 단단히 막아선 진영이었습니다. 오장군은 말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저게 뭐냐?
산적들이 진영을 짰다고? 옆에 부관이 당혹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저 좁은 길목에 저렇게 세워두면 수가 많아도 한 번에 3 이상 들이밀기가 어렵겠습니다. 오장군은 잠시 진영을 살피다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선두의 군졸들이 비탈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위에서 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위에 올라간 사내들이 미리 쌓아둔 돌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군졸 셋이 방패로 머리를 가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관군은 수가 많았지만 좁은 길목에서 그 수를 쓸 수가 없었고, 산적들은 수가 적었지만 지형이 그 부족함을 메워주었습니다. 이겸은 뒤에 서서 전황을 보며 덕팔에게 나직이 지시를 전달했고, 덕팔은 그것을 재빠르게 앞줄에 전했습니다. 오장군은 말 위에서 이 상황을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산적 토벌에 나선 것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맞서는 무리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전황을 읽으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 진영은 누가 짰는가? 저 방식은 누가 생각했는가? 산적이 저런 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진영 뒤쪽에 서 있는 작은 인형을 포착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오장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좀 더 자세히 보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고 횃불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 상황의 중심에 있다는 것. 그는 잠시 공격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관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장군, 왜 멈추십니까? 오장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의 작은 인형을 바라보며 천천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 위에서는 잠시 공방이 멈추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횃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리는 빛 속에서 양쪽이 서로를 마주보며 다음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서 있는 사내들의 얼굴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상처를 입은 자도 있었고 숨이 가쁜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친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겸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은 그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고맙소. 이들은 도적이 아니라 백성을 살린 사람들입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 전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한 새벽이었기에 그 한마디는 관군의 맨 뒷줄까지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오장군은 말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 중에 검 손잡이를 쥐었다가 천천히 힘을 풀었습니다. 횃불 빛이 흔들리며 그 얼굴을 비추었고 그 빛 속에서 처음으로 진영 뒤에 선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장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았습니다.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궁에서 몇 번 먼발치로 뵌 적이 있었습니다. 행렬이 지나갈 때 어가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그 눈매와 이마의 선이 칼날 같은 그 눈빛이 다른 사람일 리 없었습니다. 세자 저하.
그 말이 오 장군의 입에서 새어 나오는 순간 주변의 군졸들이 일제히 동요했습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세자라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넘어가며 횃불 행렬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무기를 들었던 손들이 어찌해야 할지 몰라 허공에서 멈추었고 앞으로 나아가려던 발길들이 그 자리에 못 박혔습니다. 산적들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덕팔이 먼저 눈치챘고 장쇠도 어느 시점부터인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이 이 산 위에서 소리내어 불린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장쇠가 천천히 이겸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겸은 그 시선을 받으며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장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그리고 그것을 본 덕팔이 무릎을 꿇었고 덕팔 옆에 사내가 그 옆에 사내가 차례로 무릎을 꺾었습니다. 칼을 쥔 채로 상처를 입은 채로 숨이 거친 채로 진영을 이루고 있던 사내들이 하나씩 무릎을 꿇어 이겸 앞에 엎드렸습니다. 산 위에 그 광경이 펼쳐지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바람만이 지나갔습니다. 이겸은 그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13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뜨거운 것이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것을 느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릎 꿇은 사내들 사이를 지나 비탈 입구를 넘어 오 장군이 서 있는 방향으로 오 장군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황급히 내려와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하, 무사하시어 천만다행이옵니다. 어서 이 자리를 피하시고. 잠깐. 이겸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막았습니다. 오 장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의 아이는 흙먼지가 묻은 얼굴에 풀어진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고 있었습니다. 궁에서 보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떤 대신보다 무겁고 어떤 장수보다 고요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치지 마십시오. 오 장군이 미간을 모았습니다. 하오나 저하, 저들은 관의 물자를 탈취하고 민심을 어지럽힌 자들이옵니다. 법도에 따라 처벌해야. 관의 물자를 탈취했습니까? 이겸이 차분하게 받아쳤습니다. 탈취한 것은 탐관오리가 불법으로 채운 창고였습니다. 빼앗은 것을 되찾은 것이 탈취입니까? 민심을 어지럽혔습니까? 고을마다 백성들이 굶는 겨울에 곡식을 문 앞에 두고 간 것이 민심을 어지럽힌 것입니까? 오 장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산에서 2달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노리는지, 무엇을 피하는지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달라진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변이 고요했습니다. 군졸들도 산적들도 모두가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 장군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의 뒷목에서 무언가 복잡한 것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 엎드려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하의 뜻을 받들겠사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검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칼날이 흙 위에 닿으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뒤에 서 있던 군졸들도 그 소리를 신호처럼 받아들이며 하나씩 무기를 내렸습니다. 비탈 위에서 장쇠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도 잊은 얼굴이었습니다. 덕팔이 그 옆에서 고개를 들어 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빛이 서서히 산을 물들이기 시작하는 시간이었고 그 희부연 빛 속에서 이겸의 작은 뒷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의 일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세자가 무사히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한양으로 전해졌고 궁에서는 서둘러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이겸은 말에 올라타며 속을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장쇠와 덕팔 그리고 사내들이 산 입구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별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쪽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사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장쇠는 그 두 마디를 듣고 처음으로 그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가 꺾일 만큼 낮게. 덕팔도 고개를 숙였고 사내들도 차례로 그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겸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산길이 굽어지면서 소굴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장쇠의 무리는 그 뒤 오래지 않아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저마다의 땅으로 돌아간 자도 있었고 고을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살아간 자도 있었습니다. 덕팔은 이듬해 봄 어느 고을에 포졸로 들어갔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장쇠는 끝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산 아래 마을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 집 문 앞에 이따금 이유 모를 자루가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가 한동안 돌았습니다. 세자 이겸은 궁으로 돌아가 다시 경서를 읽고 병법을 익혔습니다. 스승들이 보기에 그는 돌아오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법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볼 때 그 눈 속에 이전에는 없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는 것. 그게 무엇인지 스승들은 쉽게 말하지 못했지만 한 늙은 스승이 혼자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사람을 알게 된 눈이라고. 그 산에는 이런 말이 남았습니다. 누가 먼저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산 아래 사람들은 그 말을 오래 입에 담았습니다. 칼로 다스리는 자는 많지만 사람으로 바꾸는 자는 드물다. 13살의 어린 세자가 산적 소굴에서 2달을 보내며 남긴 것은 빼앗긴 물자도 되찾은 명분도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험하게 살아온 사내들의 마음 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다시 그를 지켰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마음으로, 명령이 아니라 신뢰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